20대 때 제 별명은 돌하루방이었습니다. 도라이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방방 뛰고 논다고 해서 돌하루방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대학교에 적을 두기는 했지만 졸업하는 데 7년이나 걸린 이유도 노는 것 때문이었죠. 남들 다 공부하고 취업 준비하는 방학만 되면 늘 배낭 하나 메고 전국 여행을 다녔고 뭐에 하나 꽂히면 일단 휴학계부터 내고 그걸 어떻게 하든 끝장을 봐야 했어요. 덕분에 대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니면서 졸업을 할 때 제 손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익 점수 그리고 취직에 도움되는 자격증 이런 건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대신 무슨 인도 요가 자격증, 동남아 마사지 자격증, 아로마 자격증, 애견 미용 자격증 등 전공과는 전혀 상관없이 저의 관심사만 오롯이 드러내주는 그런 자격증들이 가득했죠. 그래도 그렇게 자격증을 따둔 덕분에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허공에 붕 뜨지 않고 자격증을 이용해서 계속 어딘가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커뮤니티의 매력도 경험했죠. 사실 제가 학교 안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그렇게 밖으로 뛰쳐나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람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때문이었어요.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만나는 사람이 한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특이한 부모님 덕분에 자랄 때도 진짜 다양한 사람들 안에서 자랐거든요. 저희 엄마 아빠 아마 유럽에서 태어났으면 집시였을 것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친화력도 좋은지 어딘가 가면 꼭 친구를 사귀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투표하러 갔다가 앞뒤에 줄 섰던 사람이랑 친구가 돼서 그분들이 10몇 년째 김장할 때마다 저희 집이랑 같이 하신다니까요. 그 정도로 친화력 좋으신 분들이니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겠어요. 정말 범죄자 빼고는 다 만나보고 자란 것 같습니다. 종교에 대한 편견도 없으셔서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별탈 없이 살아오는 건 각 종교에 있는 분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열심히 해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사람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다른 거에도 매여 있지 않은 분들이어서 저는 학교보다 그 밖에서 훨씬 많은 걸 배우고 자랐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돌아온 제가 교과서를 붙들고 한숨을 쉬면 아빠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아니 뭘 배우는데 왜? 뭐가? 잘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왕이 서울을 버리고 강화도까지 피난을 간 거지? 강화도에 뭐가 있나? 조금 더 멀리 가도 되잖아. 울릉도나 제주도로 가도 되는데 왜 강화도로 갔을까? 글쎄, 아마도 그때도 차도 없고 아무래도 왕이니까 피난을 가더라도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같이 가지 않았겠어? 옆에서 모시고 가야 되고 딸린 식솔들도 진짜 많았을 거고 제일 가까이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강화도여서 그랬을 거야. 뭐 이거는 직접 한번 경험해보지 뭐. 그렇게 말을 마친 아빠는 그 길로 짐을 싸서 저를 데리고 경복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경복궁에서부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화도까지 말이죠. 아빠가 과일도매상 자기 사업을 크게 하고 계셔서 가능한 일이었고 엄마가 그 모든 아빠의 행동을 짜증과 화가 아닌 특이하고 재미있고 신기하다고 받아들여줘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결국 저는 왜 왕이 다른 데가 아닌 강화도로 피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일주일 내내 학교도 못 가고 아빠와 함께 서울에서 강화도까지 왕의 피난길을 따라 걷는 체험을 해야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 머릿속에는 당시에 피난 가면서 일어났던 모든 역사적 사건들 그리고 삼별초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식으로 끝까지 항쟁했는지를 빠삭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듣고 제 발로 걸으며 체험하니 역사 속의 사건들이 마치 그 당시를 살아온 사람처럼 머릿속에 콕 박히게 되었어요. 매사 이런 식이었어요. 지질과 단층을 공부해야 할 때
그 지질과 단층이 남아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고 별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강원도 높은 산으로 올라가 밤새 침낭 뒤집어 쓰고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아빠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죠. 아빠가 저한테 이렇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2배, 3배 더 열심히 공부하셨다는 걸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랐으니 제가 자유와 더 친하겠어요? 아니면 원리 원칙 규칙과 더 친하겠어요? 당연히 자유와 더 친하죠. 자라온 환경을 무시 못합니다, 정말. 제가 그 증거예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부터 내내 돌하루방이라 불리며 세상 제일 특이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러고 살 줄 알았던 제가 삶의 방식을 좀 바꾸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바로 부모님이 함께 나란히 세상을 떠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여행 좋아하고 모험을 좋아하셨던 부모님은 제 곁도 그렇게 여행처럼 훅 떠나버리셨어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창 이 아르바이트 저 아르바이트 전전하며 사람들 만나는데 정신 못 차릴 때였습니다. 아무리 집시 같은 부모님이라도 품 안에 자식이 멀어진 외로움은 있으셨나 봐요. 그전에도 여행을 좋아하긴 하셨지만 그 무렵 부모님은 본격적으로 로드 트립의 맛을 들리셨습니다. 어느 날 다큐멘터리에서 본 한 여행자 얘기를 본 후부터였죠. 큰 트레일러를 타고 넓은 미국 땅을 종횡무진 다니며 여행하는 사람을 본 후 부모님은 바로 캠핑 트레일러를 사셨고 그걸 가지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셨어요. 그렇게 여행 취미 들리신 부모님이 1년 정도 국내 안 간 곳 없이 다니시던 중 교통사고로 나란히 돌아가셨거든요. 한 가지 다행인 건 2분 다 고통 없이 그야말로 훌훌 떠나셨다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 조금 슬펐던 건 부모님이 본인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걸 모르신다는 거였습니다. 워낙 인맥이 넓으신 부모님 때문이기도 했지만 저도 만만치 않은 인맥 자랑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신들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고 있는 걸 보면 엄마 아빠가 서로 나 닮았다, 나 닮아서 제가 저렇게 친화력이 좋다며 아웅다웅 하실 것 같았어요. 하늘에서 보며 흐뭇해 하시겠지, 걱정 안 하고 편히 쉬실 수 있겠지라며 홀로 생각하는 게 나름 저한테는 위안이 되더라고요. 5일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옆 상가집에서 대체 이 집은 누가 돌아가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냐며 슬그머니 보러 올 정도로 상가집은 문전성시였어요. 한편으론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상주라고는 20대 후반 새파랗게 어린 여자애 하나 우뚝 서 있는데 3일장으로도 도저히 문상객들이 소화가 되지 않아 급하게 5일장으로 늘려 장례 치르는 와중에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앉아있을 새 없이 문상객들이 와서 진심으로 슬퍼해 주셨거든요. 적어도 장례식만큼은 큰 기업 회장님이나 정승집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엄마 아빠가 평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재산이구나. 그냥 사람한테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말이죠. 그런데 이 생각이 흔들리는 경우가 살다 보니 참 많더군요. 물론 사람 좋죠. 그런데 저를 좌절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 역시 사람이라는 사실은 명확했습니다. 특히 연애는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늘 연애를 할 때마다 이해하지 못할 몇 가지 지점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손에서 놓아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항상 연애의 끝을 결혼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 가정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그게 40대가 되어서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더불어 살아 좋으니 좋은 사람이 함께 합을 맞춰 한 공간에서 의지하면서 사는 거 안 되는 건가요? 반드시 서류로 부부로 맺어진 후에 그 사람과 내 가족까지 다 챙겨가며 아이를 낳고 아이 양육을 해야 결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가치관이 일치하지가 않으니 결국 제 연애는 늘 이별을 끝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또 그거대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좀 심정적 안정을 누리고 싶은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원하는 건 심정적 안정이 아닌 환경적 안정이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가치관이 다르니 당연히 끝이 좋을 리가 없죠. 그렇게 어영부영 이 사람 저 사람 만났다 헤어졌다 하면서 40대 중반 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쯤 감사하게도 저한테는 새 부모님이 생기셨어요. 물론 호적으로 입적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저희 엄마 아빠랑 진짜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오셨던 어르신들이거든요.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잘하셨고 엄마 아빠 돌아가셨을 때 진짜 친부모처럼 혼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며 함께 슬퍼해 주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조심스레 제안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네가 원하면 성인 입양까지도 우리는 고려하고 있어. 그래도 살면서 든든한 뒷배가 필요할 일이 생기지 않겠니? 우리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 없잖아. 그냥 이거 다 너한테 물려주고 가면 우리도 마음 편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아무리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도 부모만큼 든든한 존재는 없더라. 사실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도 그 두 분을 부모님처럼 깍듯이 모시기는 했어요. 수술 한번 하면 진짜 간병인 안 쓰고 며칠이고 붙어 있었고 대소변을 받아낼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 손수 다 하셨거든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후에는 제 몫이었죠. 저는 사실 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에 엄마 아빠가 하시던 걸 봤기 때문에 안 계신 지금은 내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당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전혀 당연한 일이 아니었나 봐요. 너무나 고맙고 마음 깊이 남는 일이셨던 거죠. 그러니 저한테 수십억 원에 가까운 재산 다 물려받을 자식으로 들어오지 않겠냐고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니까요. 처음엔 당황했고 두 번째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 천지 누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을 그렇게 취급해 주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법적인 자식으로 묶이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평생 살 힘을 얻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가 어떤 놈 만나서 어떻게 살지 모르고 그 재산 덥석 받겠다고 양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지금처럼 마음으로 저를 자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도 어머니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제 대답을 듣고 두 분은 서로를 마주보며 은은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꼭 끌어안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아유, 어쩐지 너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았다. 그러면 이거 하나는 한번 좀 진지하게 고려해보겠냐? 우리가 사는 집이 넓지 않냐? 주택이고 대문만 같이 공유했다 뿐 이 아래쪽에 예전에 세줬던 공간이 지금 텅 비어 있거든. 완전히 다 막혀 있고 거기는 출입문도 따로 있으니까 거기로 들어와서 사는 건 어때?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살던 그 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 그거는 그냥 네 재산으로 가지고 있고 그냥 이 집 들어와서 살아. 불편하지 않으면. 양녀 얘기는 좀 부담스러웠지만 집으로 이사 오라는 그 얘기는 몹시 매력적이었습니다. 사실 독립해서 계속 밖에서 살다가 엄마 아빠 돌아가신 후 그 집 들어가서 사는 거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거든요. 10수년이 지나도 곳곳에 남아있는 엄마 흔적, 아빠 흔적을 보며 올라오는 그리움은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나름 청소도 하고 물건도 버리면서 많이 지운다고 지웠지만 그래도 그 공간에 남아있는 추억이라는 게 참 무시 못할 것이었던 걸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얼른 정리를 하고 어르신 집으로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워낙 자주 들락거렸던 집이라 어색한 것도 없고 두 분 성향이 조용하고 민폐 끼치기 싫어하시는지라
제 개인 생활도 지나치게 보장해 주시더라고요. 환경은 좋아지고 두 어르신이 가까이 계시니 마음적으로도 안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러워지고 마음이 열려서 그런 건지 그쯤 남자도 하나 만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한테 이런저런 조건이나 컨디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다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서 만나기 시작했죠. 알고 보니 그 사람 아들 하나 있는 이혼남이더라고요. 꽤 일찍 결혼을 했었는지 아들은 20살이 넘었고 아들과 함께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저한테 크게 터치하는 것도 없고 꼬치꼬치 물어보는 것도 별로 없이 그냥 담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만나는 자리에 한두 번 정도 인사하러 들렀다가 어느새 저와 많이 친해진 그의 아들이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였습니다. 요즘 애들이 다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아이가 유난히 그런 성격인 건지 아주 부침성도 좋고 서글서글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보고 있으면 20대 때 넉살 좋게 시골집에 괜시리 들어가 인사 한번 하고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나오던 제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여튼 젊은 게 부럽고 한편으로는 나도 노는 거 조금 덜 놀고 저런 아들 하나 낳아서 키웠어야 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이게 신나게 놀던 20대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딱 먹고 나니까 가장 아쉬운 게 내 핏줄, 내 가족이더라고요. 당시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지도 몰랐고 제가 외로움을 느끼게 될 줄도 몰랐는데 생각보다 이별의 시간은 빨리 오고 외로움도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결혼 생활하며 아웅다웅 살던 친구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식들이랑 같이 안정적인 삶 꾸려나가는 거 보면서 한편으로는 조금 위기감도 느끼고 불안함도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만난 남자친구의 아들이 저한테 정말 친엄마처럼 살갑게 대해주니 그건 또 그것대로 고맙고 제 어떤 비어있던 부분을 채워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를 따르는 아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조금 어이없어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한테 아들 녀석이 워낙 엄마랑 일찍 헤어져서 좀 저런 정이 많다고 저만 불편하지 않으면 잘 지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야 당연히 잘 지낼 수 있고 고마우니까 그 친구랑 같이 밥도 여러 번 먹고 함께 놀러 가기도 하고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에 놀라운 얘기를 저희 양부모님한테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이나 지금 저를 딸처럼 여겨주시는 분들이 오랜 인연으로 저를 양녀처럼 대해주신다는 얘기 그런 말 안 했거든요. 이게 결혼을 전제로 모든 걸 오픈하고 만나는 사이기는 하지만 이 나이 먹어서 굳이 그런 사연들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그래서 한두 번 제가 사는 곳으로 저를 데리러 오면서 그냥 가볍게 인사를 나눈 적은 있었지만 정식으로 인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양어머니가 저한테 몹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지금 만난다는 사람 아들 있잖아. 그 친구는 어린아이가 참 넉살이 좋더라. 어머니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좀 당황하기는 했는데 며칠 전에 마당 청소하고 있는데 누가 기웃기웃하고 있길래 누구냐 그랬더니 낼름 와서 인사를 하며 너랑 자기 아빠가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난번에 대문 앞에서 인사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기억 못 하시냐고. 자세히 보니 그 청년이 맞더라고. 그래서 그러냐 반갑다 하고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그랬더니 볼 일이 있어서 근처 왔던 김에 그냥 밖에서 내가 보이길래 인사나 한번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 거 있지? 그 녀석이 좀 부침성이 좋기는 한데 아니 그렇게까지 넉살이 좋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인사를 해? 아이고 하여간 희한한 놈일세.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 눈 반짝거리면서
마당에 서가지고 이런저런 말 붙이며 문구적거리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니? 그래서 들어와서 마당에서 차라도 한잔 하라고 했지. 집에 있던 케이크며 커피며 내줬더니 세상에 그거를 씩씩하게 다 먹고 갑자기 마당 정리하시나 봐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러고는 손 걷어붙이고 마당에 잡초를 다 뽑아주고 갔다. 잡초 뽑느라 3시간을 땀 흘리며 그러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그냥 보내니. 불고기 해서 저녁 먹였더니 그것도 다 먹고 네 아버지랑 TV로 야구 보며 놀다가 밤 10시인가 그때서야 갔어. 아니 무슨 녀석이 그렇게 능글능글 착착 감겨들어? 아이고 아주 제대로 먹고 놀고 갔네. 그런데 나한테는 그런 말 일절 없었는데. 그게 언제예요? 한 이틀 전의 일이야. 그 후로도 너무 바빠서 내가 말을 못했는데 어쨌든 이틀 전에 그러고 갔어.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 도라로방이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열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길 가다가 그냥 인사를 드렸고 맛있는 차 주셔서 먹었다. 먹고 그냥 나오기 죄송해서 마당 청소 같이 해주고 밥 주시길래 그것도 먹고 나왔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체 이 넉살은 누구한테서 온 건가 싶어서 좀 황당했죠. 그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특히 어떻게 저희 양부모님을 구워 삶았는지 그 두 부자가 저희 양부모님 집에서 힘써야 될 일이 생기면 둘이 득달같이 달려가서 해결해주고 오곤 하더라고요. 고맙기는 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사이에 그렇게 두 사람이 발벗고 나서는 게 저는 조금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사실 양부모님도 마찬가지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몹시 조심스럽게 그 둘이 자꾸만 집에 오는 거 조금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이게 참 사람이 한 끗 차이라는 게 있잖아. 정말 종이장 하나 차이인 거. 그런데 남들 눈에는 다 보이는데 그 종이가 내 눈을 가리면 아무리 얇은 종이라도 그 너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거든. 나는 네가 만나는 남자도 그 아들도 이상하게 요즘에는 성격이 좋다고 느껴지지가 않고 막무가내로 밴들거리는 뻔뻔함을 잘 포장한 사람처럼 느껴져.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번 너도 잘 생각해봐, 응?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가슴 저 안쪽이 콕 하고 뭔가 찌르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어렴풋이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제 마음이 삐뚤어져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닌가, 내가 혹시 잘못된 건가 혼자 자기 검증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 제가 느낀 게 아예 다른 결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일단은 두 어르신이 사는 공간에서 그 둘을 좀 떨어뜨려 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사는 한은 그 둘이 계속 제 핑계대고 들락거릴 것 같으니 제가 독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편하고 좋은 집 두고 그 두 남자 때문에 일단 집부터 옮겼습니다. 하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어차피 이사를 나오기는 해야 했어요. 남자친구가 살던 집을 조금 고쳐서 들어가 살기로 했거든요. 그거 수리되는 동안만 임시로 거처를 마련한 거죠. 본인 말로는 조만간 분양받을 게 하나 있기는 한데 그거 기다리는 동안 굳이 다른 데 가서 살 필요 없이 그냥 있는 집에서 살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집에 대해서 크게 집착이 있거나 그런 편은 아니어서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그냥 편한 대로 하자고 해서 제 집만 좀 가지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다른 곳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차피 집에는 저희 둘만 있을 수 있었거든요. 아들은 남편의 여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는 곳이랑 저희 집은 좀 거리가 있는데 자기 고모 집이 가깝다고 거기서 숙식하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 될 사람은 한두 번 정도 만났나 저를 보는 눈빛이 그다지 곱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다 늙어서 시집살이 시키고 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녀도 그냥 오빠가 재혼한다니 알아서 했겠거니 하고 넘기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볼 때는 시누이와 남자친구는 사이가 좀 서먹한 것 같았는데 조카인 아들과는 꽤 사이가 좋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애명글명 키웠다고 하더니 그래도 키운 공 있게 아들이 잘하는 듯 싶었습니다. 어쨌건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어요. 제 찜찜함은 잠시 미뤄둔 상태였죠. 친구들 몇한테 털어놨더니 다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늦은 결혼 앞두고 히스테리 부리는 거라나요? 그리고 원래 노인들이 그런 걱정 사서 하는 거라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완벽한 사람 없으니 그냥 결혼해서 살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또 그런 말을 여러 번 듣고 나니 그런가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날까지 잡은 상태에서 느낌이 쎄하니까 결혼 없자고 하기도 애매하더라고요. 대신 제 부탁으로 혼인신고는 조금 미루기로 했습니다. 뒤늦게 한 결혼인데 새삼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게 어려운 충고를 한 양어머니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강행한다고 했을 때 깊은 근심을 시작했다가 혼인신고는 당장 하지 않을 거라 했더니 그제야 안심하며 고맙다고 하셨거든요. 고맙게도 남편은 제 마음이 편해졌을 때 신고하라며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처럼 빨리 서류부터 정리하자고 조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처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나름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다정하고 남편은 무난하고 제 친구들이 도라루방이 드디어 정착할 곳을 찾았다며 괜찮은 사람 만나 시집가 다행이라고 함께 기뻐해 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무난할 것 같은 제 결혼 생활에 딱 하나 제가 좀 불편한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들과 잘 지내주는 좋은 고모라고만 생각했는데 기묘하게 선을 넘는 게 좀 거슬리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대놓고 저한테 티를 내는 건 아니었지만 예컨대 이런 거였습니다. 제가 뭔가 요리 같은 거라면 그냥 슬그머니 보다가 오빠랑 조카는 그런 거 안 좋아한다고 한마디 그냥 툭 던지고 가는 식이었어요. 마치 저보다 자기가 훨씬 더 잘 알고 있으니 자기 말을 들으라는 듯이 말이죠. 처음 한두 번은 아, 그래, 좋은 정보를 주려는 마음인가 보다라고 저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누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좋은 의도가 아니라 그냥 저를 무시하고 깎아내리려는 거라는 게 확연히 느껴지곤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땅콩 알러지가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같이 땅콩 먹을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바나나에 땅콩 발라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땅콩 버터를 좀 사왔거든요. 그걸 보곤 기겁을 하면서 저를 살인 미수범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자기 조카가 이거 알러지가 있는데 먹고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자기네 집에서는 절대 땅콩 같은 거 먹지 않는다며 저한테 이런 것도 몰랐냐고 있는 대로 구박을 하는 겁니다. 좀 당황했죠. 아무도 저한테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몰랐다고 했더니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며 관심 부재라고 저를 막 비난하는 거 있죠. 좀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기도 하고 조금 주제 넘는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 표정이 좀 굳었나 봅니다. 그걸 보고 또 아차 싶었는지 말을 얼버무리는데 기분은 영 좋지 않았어요. 그날 남편이 와서 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기분을 풀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꽤 오래 기분이 언짢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아들놈이 땅콩 알러지 있는 거를 발견한 게 걔거든. 우리도 몰랐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디서 맛있는 땅콩 샌드위치 레시피를 보고 먹으라고 해줬는데 그걸 먹고 애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정말 자기 조카 죽는 줄 알고 엄청 무서워하고 겁냈었거든. 아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럴 거야. 조금 예민하게 군 거 걔도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가 나중에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일단은 언니 기분 좀 풀어주라고 했으니까 당신 기분 풀어. 아니, 그래도 애한테 알러지가 있으면 나한테도 좀 미리 귀뜸이라도 좀 해주지. 내가 몰라서 샐러드 소스에라도 땅콩 같은 거 집어넣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진짜, 아휴. 여튼 아가씨도 이것저것 알려주는 건 고마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도 반갑지는 않아. 그래, 충분히 이해해. 충분히 이해하니까 기분 풀고. 그리고 애가 어리면 모를까 다 큰 상태여서 사실 굳이 말할 생각을 안 했어. 뭐 다 큰 놈 지가 알아서 먹는 거지 뭐. 자기가 피해가면서 살펴 먹는 거지. 우리가 일일이 챙겨주고 그럴 일 별로 없잖아. 그 일로 그렇게 남편의 위로와 신우이의 뒤늦은 사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비슷한 일들은 계속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그럴수록 저는 점점 더 이 남자랑 과연 서류까지 합쳐서 사는 게 맞나, 내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조심성이 어쩌면 제 인생을 살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든 사건이 하나 발생했어요. 분명 아들 녀석이 며칠 여행을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행 잘 갔다 오라고 용돈도 주고 나름 제가 여행 다녔던 코스까지 쫙 짜서 줬습니다. 근데도 뒤늦게 저한테 부모 마음이라는 게 생겼는지 그 녀석이 잘 지내고 있는지 불안한 거예요. 마침 제가 소개해준 숙소가 저랑 진짜 친한 선배 오빠가 하는 숙소였거든요. 그래서 선배 오빠한테 슬그머니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잘 도착했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선배 오빠가 뭔가 머뭇머뭇하면서 대답을 흐리는 겁니다. 오빠, 왜? 애한테 무슨 일 있어? 야,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네가 좀 알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애매하다. 어쨌거나 손님이라 내가 함부로 사진이나 영상을 찍으면 안 되거든. 나 콩밥 먹고 섭소 문 닫아야 돼. 그런데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긴 한데, 아니 너 시간 되면 혹시 슬그머니 좀 내려올 수 있냐? 지금? 아니, 왜? 아니, 무슨 일인지 말을 해봐. 아니,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네 말 듣고, 아니, 나는 애가 혼자 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여자랑 같이 왔어. 사실 오빠 말을 듣고 저는 빵하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나이에 여자랑 같이 여행 간 게 뭐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 나눌 일이라고 전전긍긍 하는 건지 새삼 그 오빠랑 친하게 되었던 계기가 떠올랐거든요. 그 오빠를 제가 처음 만난 건 거의 한 20여 년 전의 일입니다. 당시 여행에 미쳐 있었던 제가 겁도 없이 인도로 배낭여행을 갔다가 거기서 만난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이상한 눈빛으로 계속 저를 감시하듯이 쫓아다녀서 야, 이거는 인도까지 와서 한국 사람한테 스토킹을 당한 애라면서 피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오빠 입장에서는 아니 젊은 여자애가 대체 여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 줄도 모르고 저렇게 민소매 입고 무방비 상태로 딸랑딸랑 다니나 싶어 나름 걱정돼서 저를 지켜봤던 거더라고요. 조금 말을 나누고 친해진 다음부터는 어디서 거적대기 같은 큰 스카프를 하나 구해와서는 그렇게 길을 다닐 때마다 저를 그걸로 감싸는데 몰두했습니다. 제 맨살이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 저를 똘똘 싸매더라고요. 그만큼 유교 보이고 보수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이 오빠 여전히 그런 보수성이 남아있나 보네 싶어서 사람 참 안 변한다라는 생각과 함께 제가 깔깔 웃었더니 그 오빠가 살짝 짜증을 내면서 저한테 그렇게 웃을 일 아니라고 자기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오라버니 아직도 조선시대 사는 거야? 아이고 그 녀석 남자네. 여자랑 여행도 다 가고. 그게 뭐 어때서 그래? 야, 나도 그 정도로 막 하지는 않았어. 또래 여자랑 여행을 왔으면 나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지. 그런데, 아이, 같이 온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잖아. 너, 네가 만나는 그 사람 사별했다고 하지 않았어? 나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엄마? 엄마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맞아, 사별했다고 했어. 그런데 걔가 엄마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보통 모자 사이가 아니야. 게다가 네가 말한 거랑 애가 인상이 너무 달라. 인상이 다르다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야, 나도 네가 알다시피 산전, 수전, 공중전에 백병전, 난투극까지 살면서 다양하게 겪은 사람이잖아. 그치?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치 하나는 기가 막히다고. 인정하지? 인정하지. 오빠만큼 사람 잘 보는 사람도 없기는 하지. 그래. 반무당이란 말이지, 내가. 그런데 그 뭐랄까. 애가 어떻게 보면 서글서글하니 그래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 뭔가 꿍꿍이가 보인다 이거야. 뭐랄까. 야. 내가 너한테 진짜 할 말은 아니지만 아주 고지능 사기꾼 같은 그런 느낌도 없잖아, 들어. 두 번째였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양어머니에 이어 가장 친한 오빠였던 거죠.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애써 외면해왔던 생각이 누군가의 단어 하나에 푹 수면으로 올라와 그게 쿵하고 가슴을 치는 일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딱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결혼 후에 아들 녀석 태도가 좀 미묘하게 달라졌거든요. 그전에는 싹싹하고 빠릿거리면서 사근거렸다면 결혼을 하고 나니 살짝 능글맞게 굴면서 서글서글한 척 누물거리는 걸로 기묘하게 바뀐 겁니다. 그렇게 굴 때마다 제가 속으로 했던 생각이 이거였거든요. 야, 저놈 자식 저거 딱 여자 홀리는 사기꾼의 전형인데? 내가 이때까지 살면서 만난 모든 여자 홀리는 여자 등쳐먹고 사는 꽃뱀 남자들이 딱 저런 타입이었는데 어떻게 종이 한 장 차이, 한 끗 차이로 저렇게 태도 바뀌는 게 보이지? 아유,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남편의 아들이고 제가 품고 살아야 될 가족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을 속물이라고 스스로 꾸짖으면서 애써 감춰왔던 거죠. 그런데 오빠가 그 얘기를 딱 하는 순간 그래, 내가 눈에 뭔가 씌었었구나. 어머니 말이 맞고 오빠 말이 맞았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사기꾼이 맞지라는 생각이 푹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최면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이 화딱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어떤 여자랑 왔는데? 뭐 하는 여자 같아? 엄마라고? 진짜 엄마라고 불렀어? 그런데 둘이 뭔가 대화가 이상해. 일단 네가 좀 내려오면 어떨까? 어차피 너희 집에서는 1시간밖에 안 걸리잖아. 그래, 알았어. 일단 내가 한번 내려가 볼게. 저는 그렇게 한밤중에 오빠의 호출로 아들이 낯선 여자와 머물고 있다는 그 숙소로 향했습니다. 조금 멀찍이 떨어진 곳에 차를 대고 슬그머니 오빠에게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뒷문으로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숙소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관리자 하우스 안에서 오빠가 제게 전해준 얘기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빠가 얘기해준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엄마라고 하는 여자가 신우 같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니 오빠가 맞다고 이 여자라고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여전히 숙소 아래쪽 카페에서 얘기 중이니까 거기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 숙소가 1층에는 24시간 열려있는 무인 카페가 하나 있고 그 뒤쪽에 작은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늘 거기 내려가면 그 공간에 혼자 기대 앉아 책도 읽었다가 누워 자기도 했다가 하는 아지트 같은 곳이었거든요.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벽 뒤의 비밀 공간 같은 곳입니다. 카페 안에서 나누는 얘기가 다 들려서 사람들 얘기를 마치 라디오 드라마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죠. 오빠와 함께 뒷문을 통해 슬그머니 그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들려오는 아들과 시누이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점점 아득한 충격 속으로 회오리처럼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잖아. 생각보다 엄청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니까. 의심은 더럽게 많아가지고 아직 서류 정리를 안 해주는 걸 어떡해. 아빠를 짜부던가 엄마가 나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그래도 나랑 아빠랑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서로 정리하고 나면 그땐 뭐 게임 끝이지 뭐. 아니, 왜 노력을 하는데 1년이 다 가도록 혼인신고를 안 하냐고. 아우, 답답해.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야, 내가 너랑, 응? 이런 식으로 부모 자식이 아니라 고모 조카로, 어? 너랑 이러고 여행이나 와서 만나야겠니? 아휴,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뭘 여행이나 와서 만나. 같이 살거든 우리. 만날 집에서 같이 얘기하는데 세상 무슨 여행을 또 와서 이러고 있어. 하여간 엄마도 별나. 집에 있으면 답답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 아빠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내일 아빠 온다고 했는데 변함없지? 출장 간다고 밑밥 다 깔아놨대. 걱정하지 마. 그리고 엄마 조금만, 어? 얼마 안 남았어. 아빠가 이거 얼마나 오랫동안 공들였는지 알지? 알지? 아니까 나도 그냥 가만히 따라주는 거 아니야. 그 노인네들이 가기 전에 서류로 딱 부부 엮이고 그 다음에 유산을 받아야 제대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 그 아줌마 의심이 좀 많아. 그래서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조금 구워 삶아볼까 했더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도 녹록치 않더라고. 난 사실 손자 생겼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빨리 결혼해라 막 그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오히려 날 경계하는 게 보여가지고 찾아가는 거 그만뒀다니까. 그 부모의 그 딸인가 보네. 원래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의심이 강해. 그래도 자기 유일한 딸인데다가 네가 어떻게 보면 자기네 제사상 챙겨줄 손주인데 설마 모른 척하겠니?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도 종종 찾아가서 알지? 에이, 엄마 아들이 또 그런 거 또 기가 막히게 하지. 걱정하지 마. 노인네들 구워 삶는 거 내 전공이야. 아유, 그래. 너만큼 다정다감하게 잘하는 애가 어딨니? 엄마는 우리 아들 믿어. 얼른 돈 좀 챙겨서 우리 세 식구 동남아 가서 편하게 좀 살자. 아유, 이게 사는 거니 진짜? 저는 황당함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아니, 상황도 상황이지만 제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아왔다는 게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 두 사람은 무슨 샴페인잔 부딪히는 것처럼 맥주잔을 짠하고 원샷한 후 방으로 올라갔고 저는 그 골방에서 오빠를 앞에 두고 멍하게 앉아 먼 산만 바라봤어요. 내가 왜 내려오라고 했는지 알겠냐? 저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둘이 취해서 한 말 또 하고 그러는데 이건 네가 들어야지 내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진짜 큰 판에 걸려든 거지? 그치, 오빠? 그런 거 같기는 한데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네가 저 사람들을 그래도 여기서 보내줘서 어쨌거나 다 알게 된 거잖아. 지금이라도 알게 된 거 감사하게 생각하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과 함께 오빠는 제 등을 툭툭 두들겨 주었습니다.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다 싶었죠. 밤늦게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있는데 남편이 뒤늦게 집에 들어와서 저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니, 뭐 무슨 일이 있겠어. 그나저나 당신 내일 출장 어디로 가? 왜 가는 거야? 에휴, 은퇴한 사람 써주는 고마운 회사에서 가라고 하면 어디든 가는 거지 뭐. 여기저기 거점 찍듯 들려야 돼. 내가 2박 3일이라고 말했던가? 응, 했어. 그리고 나 궁금한 게 좀 하나 생겼는데 솔직히 대답해 줄 수 있어?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뭐든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에서는 혹 남편이 가슴 한구석이 찔려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기색이 보이거나 사실은 이라며 고백을 하면 이번 한 번은 용서해주자라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 줄기 믿음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 아내랑 사별했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랬지. 사별했지. 그 여잔 어떤 여자였어?
에휴, 갑자기 죽은 사람 얘기는 왜 물어봐. 그냥 평범한 여자였어. 딱히 특징도 없고, 내가 뭐 어떻다고 얘기할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사실 워낙 세상 떠난 지 오래돼서 나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 당시에 좀 힘들어서 잊으려고 많이 노력하기도 했고. 남편은 참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순간 아주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새 사기꾼을 어떻게 뒷목 잡게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죠. 며칠 동안 고민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작전을 짠 후에 남편과 아들을 동시에 불러다가 앞에 앉혀놓고 해맑은 얼굴로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혼인신고서를 슬그머니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 기다려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서류상으로도 정식 가족이 되면 좋겠어. 나는 다 기재했고 당신만 기재해서 사인하면 돼.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아들과 슬그머니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아들도 눈이 번쩍거리면서 저를 보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 우리 엄마 이제 진짜 법적으로도 엄마가 되는 거네요. 너무 기뻐요. 두 분 진짜 부부가 된 거 축하드려요. 제가 진짜 잘할게요. 고마워. 너무 늦지 않게 결심해줘서. 나 내심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 당신이 결정 내려주기를. 두 사람은 설레는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식적으로 보이던지 확 한 대 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으면서 그가 사인을 하기 직전 제가 준비했던 회심의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결혼을 통해서 인생의 새 장을 여는 김에 한 가지 또 결심한 게 있어. 그 얘기도 해줘야지. 그랬더니 두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둘의 반응을 기대하며 제가 천천히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실 재산, 그거 나 모두 포기하겠다는 계약서 썼어. 부모님이 어차피 당신들 노력으로 모으신 거고 내가 그거 받아봐야 앞으로 뭐 얼마나 쓰고 살겠어. 그냥 우리 가족들이랑 적당히 알콩달콩 살 수 있는 걸로 난 충분히 만족해. 부모님들도 충분히 이해해 주셨고 그래서 재산 다 사회에 환원하고 장학재단 만드시기로 했어. 우리 혼인신고하고 나면 장학재단 발족식 한다고 하시니까 다 같이 가서 축하해 줄 거지? 순간 남편과 아들의 얼굴은 정말 저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뭐랄까 커다란 사탕바구니를 눈앞에서 뺏긴 아이 같기도 하고 철석같이 믿었던 상황에 배신당해 제대로 뒤통수 맞은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말을 더듬더듬거리며 그렇게 노래 부르며 사인하고 싶다고 했던 혼인신고 서류까지 옆으로 밀어놓고 저한테 2번, 3번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장인 장모님 재산을 왜 당신이 포기해? 당연히 당신이 받아야지. 아니, 그리고 장학재단을 만들더라도 당신이 운영을 해야지. 그걸 왜 남의 손에 맡겨?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계약서를 썼다고?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래서 그때 제가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건 되건 우리 엄마 아빠 재산,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게 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이미 엄마 아빠 그렇게 하시기로 해서 내가 양도받지 않겠다는 법적 서류까지 다 썼다니까. 다 해봐야 고작 70억 좀 넘는데. 제가 일부러 금액까지 슬그머니 말했습니다. 그동안 짐작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몰랐을 테니 지금이라도 알고 아까워 가슴 치라고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금액까지 듣고 나니 남편이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나며 저한테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더라고요. 정신 나간 거야? 그 서류 당장 철회해. 아니, 그런 걸 논의도 없이 그렇게 함부로 진행하는 게 어딨어? 당신 나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순간 제가 싸늘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무시는 당신이 날 무시한 거지. 자기 와이프를 여동생으로 둔갑시켜서 새 식구가 작정하고 나 뜯어먹으려고 덤볐던 건 무시가 아닌가? 내 생각엔 그거야말로 나를 개무시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남편과 아들이 마치 석상처럼 굳어버리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남편이 어어어 하는 얼굴로 띄엄띄엄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와이프를 여동생으로 만들다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대체 무슨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엄한 사람 누명을 씌워. 오해야.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그냥 다 오해라고. 글쎄, 그게 누명인지 아닌지 유전자 검사라도 해볼까? 아니면 등본에 초본까지 세 사람 다 떼서 비교해보든가. 아들인지 조카가 맞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내봐? 당신 나한테 혼인신고하자고 했던 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부부로 엮여야 내가 상속받을 재산 조금이라도 탐낼 수 있을 것 같아서였던 거 아니야? 근데 어쩌지? 우리 부모님 내 친부모도 아니야. 나를 양녀처럼 받아들여 돌봐주신 분들이지. 한마디로 이 서류에 도장 찍어 부부가 돼도 그분들 재산 70억 중에 7원도 당신들한테 갈 리가 없다는 거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친부모가 아니라고? 아니 그 집에서 살았잖아. 엄마 아빠라며. 사기를 치려면 제대로 조사를 하든가. 우리 친부모님 돌아가시고 친한 지인 어르신들이 내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뿐이야. 우리는 법적으로 엄연한 남남이야. 당신들 헛물켰다고. 어쨌거나 부모님한테는 말씀드렸어. 그 재산 탐내는 사람 배라도 아프게 정말 좋은 일에 쓰자고. 당신 가족보다 훨씬 그 재산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 그들한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제가 그 말을 끝내자마자 저는 그 두 부자의 바닥을 봤습니다. 둘 다 자기 화를 못 참고 근처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며 패악을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한테 사기꾼이라는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는 걸 시작으로 나중에는 서로 탓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아들이 몇몇 동호회에서 저를 멀리서 지켜봤고 나름 공략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해서 제 아빠에게 알려줬던 거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에게 네가 소개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뒤집어 씌우고 아들은 그동안 살면서 그런 거 하나 알아채지 못했냐고 비난하는 꼴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하지만 둘의 분열, 짐작되지 않는 바는 아니었기에 조용히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는 법적으로 그들과 엮여 있는 사람도 아니니 그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그냥 집에서 짐 싹 챙겨가지고 제가 살던 양부모 집으로 다시 들어갔죠. 저한테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니 아버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어쩐지 인상이 좋지 않았다고 인상 이기는 사람 없다며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상들이 언제 이 집으로 또 찾아와 난동 부릴지 모르니 그냥 이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가서 같이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좀 죄송했어요. 두 분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은 아주 오래전에 두 분이 직접 설계에 참여하고 자재 하나하나 해외까지 나가서 공수해가지고 직접 지으신 집이거든요. 집 짓는 동안 몇 번 구경을 온 적도 있어서 두 분이 얼마나 애정 가득 쏟으면서 짓고 가꾸신 집인지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워낙 잘 지어서 드라마 촬영도 꽤 여러 번 하고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혹시 팔지 않겠냐고 물어봐도 절대 내놓지 않으셨던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이 왔다고 하니까 흔쾌히 대뜸 집부터 팔자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사기꾼 가족 집단에서 벗어나 제 부모님과 함께 그야말로 완벽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온 곳까지 다행히 쫓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이 한 번씩 철렁하기는 해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라는 거죠 뭐. 하지만 뒤늦게라도 모든 사실을 알게 돼서 제 인생 다시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충분히 만족합니다. 그 숙박업소 하는 오빠에게도 통 크게 선물 하나 했어요. 부모님이 그 오빠가 은인이라며 업소 옆에 땅을 사주셨거든요.
한 달에 한두 번 그 숙소로 부모님 모시고 내려가 힐링하는 게 요즘 저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